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윤정아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데 제 삶을 돌아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혹시 저처럼 가족 안에서 투명 인간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이미 혼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습니다. 쌀 3컵, 물을 붓고 밥솥 스위치를 누르면 익숙한 소리가 나죠. 그 소리를 들으며 냉장고를 열어요. 어제 끓여둔 된장국을 꺼내서 냄비에 옮겨 담고 가스불을 켭니다.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밥 짓는 냄새. 이 모든 게 제 아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익숙한 풍경이 요즘은 너무 외롭게 느껴집니다. 밥이 다 되고 국이 끓으면 저는 식탁에 새 그릇을 놓습니다. 제 것, 아들 도윤이 것, 며느리 서진이 것. 반찬도 세 사람 몫으로 꺼내놓죠. 김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어떤 날은 생선을 구워놓기도 해요. 그렇게 상을 다 차려놓고 나면 시계는 대략 6시 30분쯤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립니다. 아들이 나올까, 며느리가 나올까? 하지만 거의 매일 똑같은 결과예요. 7시가 되면 아들 방문이 열리고 도윤이가 양복을 차려입고 나옵니다. 저는 그때 밝은 목소리로 말해요. 도윤아, 밥 먹고 가거라. 그러면 도윤이는 시계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혼자 드세요. 저 늦어요. 아침은 먹어야지. 금방이야. 회사에서 먹을게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닫고 나갑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식탁으로 돌아와요. 혼자 앉아서 밥을 떠넣는데 입에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죠.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하루를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8시쯤 되면 손주 이든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6살 된 제 손주예요. 뽀얀 얼굴에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보며 말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확 풀립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저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저는 이든이를 안아서 식탁 의자에 앉히고 밥을 다시 데워요.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찜도 만들어주고 김을 잘게 부숴서 밥에 비벼줍니다. 천천히 먹어, 이든아.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응, 할머니 고마워요. 이든이는 정말 착해요. 제가 해주는 걸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말할 줄도 알죠.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9시가 넘어서야 며느리 서진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잠옷바람으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요. 그리고는 휴대폰부터 켭니다. 화면을 내려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힐끗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가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는 거실 쪽을 향해 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커피 좀 타주세요. 명령문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그냥 당연한 요구처럼 들리는 말투예요. 저는 손에 묻은 거품을 씻고 커피를 탑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잘 저어서 거실로 가져가죠. 서진이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해요. 여기 놔주세요. 응. 저는 커피를 테이블에 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할까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대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며느리 서진이와 저는 7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서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기뻤죠. 서진이는 예쁘장하고 말도 잘하는 여자였어요. 처음엔 저한테도 친절했고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서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보인 건지도 몰라요. 서진이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7시에 일어나서 저랑 같이 아침 준비를 했는데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나중엔 10시가 넘어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제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진아, 요즘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니? 몸이 안 좋아? 그랬더니 서진이가 인상을 쓰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밤늦게까지 집안일 하느라 피곤해요. 좀 쉬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자기 방 정리하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 놓아도 아무도 먹지 않고 빨래를 개켜 놓아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청소를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죠. 저는 그냥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들 도윤이의 태도였습니다. 도윤이는 착한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도 잘했죠. 대학도 좋은 데 나와서 지금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도윤이를 키우느라 정말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넉넉하지 않아서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면서 도윤이 학원비를 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빨리 커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크면 저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도윤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서진이 눈치를 보게 된 거죠. 어느 날 제가 도윤이한테 물어봤어요. 도윤아, 엄마가 해준 밥은 왜 안 먹니? 예전엔 그렇게 잘 먹었잖아. 그랬더니 도윤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아침은 안 먹는데요. 저도 서진이 맞춰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너라도 먹으면 되잖아. 어머니, 부부는 보조를 맞춰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부부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가요? 저는 그냥 밥 차려주는 기계인가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아들한테 밥 먹으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차려놓기만 해요. 먹든 말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죠. 그게 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손주 이든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제 생명이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든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요. 밤에 울면 제가 안아서 재우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서진이는 출산 후유증이 심하다며 거의 돌보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서진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힘들면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낮 없이 이든이를 돌봤습니다. 제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든이가 새 돌이 되었을 때 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이든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지. 당연히 내가 해야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손주를 돌보는 건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이든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려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랬어요.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든이를 데려오면 서진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든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이든이랑 놀아주고 간식 챙겨주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까지 다 했습니다. 서진이는 그 시간에 방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휴대폰을 보는지 자는지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든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서진이가 방에서 나와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죠. 방으로 가세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갔죠. 방문을 닫고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익숙한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 돌보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너무 늙어 보였거든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는 처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숱이 없어 보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만 돌보느라 나는 버려뒀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제 얼굴에 로션을 발랐어요. 예전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새 그릇을 놓으면서도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안 먹어도 며느리가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마음먹었죠. 그냥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있어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제 존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제가 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됐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여러분은 아실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주 이든이가 있었으니까요. 이든이만은 저를 필요로 했고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 작은 사랑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이든이가 제 목을 안고 속삭이는 그 말. 그 말 하나가 저를 살게 했어요. 저는 이든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새벽 5시에 밥상 앞에 섰습니다. 혼자였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김장철이 다가오면 저는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달력을 보고 날씨를 확인하고 배추 가격을 알아보죠.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중순이 되자 저는 단골 채소 가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배추 쉼포기 주문할게요. 네, 사모님. 이번 주 토요일에 갖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쉼포기.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배추를 씻고 절이는 걸 도와줬거든요. 시어머니도 계셔서 양념 만드는 걸 같이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예요. 토요일 아침 배추를 실은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이 박스 5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올해 배추 상태 정말 좋아요. 맛있게 담그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스를 하나씩 집 안으로 옮겼어요. 첫 번째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가 찌릿했습니다. 무거웠어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박스를 옮기면서 저는 계속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네 번째 박스를 들 때는 다리까지 후들거렸어요. 마지막 5번째 박스를 현관 안으로 밀어넣고 나니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쉬었어요.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예전에는 혼자서도 거뜬히 했던 일들이 이제는 이렇게 힘든 게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배추를 빨리 씻어서 절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베란다에 큰 대야를 꺼내놓고 배추를 하나씩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겉잎을 떼어내고 반으로 갈라서 물에 씻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배추를 씻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때 아들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어요. 도윤아, 엄마 좀 도와줄래? 도윤이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오후에 약속 있어서요. 금방이야. 배추 좀 옮기는 것만 도와줘. 어머니가 매년 하시잖아요. 올해도 하실 수 있으시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년 해왔으니까 올해도 할 수 있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건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그대로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배추를 씻었어요.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안에 절여야 내일 양념을 버무릴 수 있으니까요. 배추를 다 씻고 나니 오전 11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서 배추를 절여야 했어요. 저는 큰 통에 굵은 소금을 풀고 배추를 하나씩 담갔습니다.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려 넣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어요. 허리를 계속 숙여야 하거든요. 한 포기 절이고 나면 허리를 펴서 숨을 고르고 다시 숙여서 다음 포기를 절였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며느리 서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잠옷바람이었어요. 서진이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들어서 TV를 켰어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베란다에서 계속 배추를 절이면서 서진이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서진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에 떨어져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밥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손에 소금물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손주 이든이는 먹여야 해서 얼른 손을 씻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든아, 할머니가 라면 끓여줄까? 네, 할머니. 저는 서둘러 라면을 끓여서 이든이한테 주었어요. 이든이는 맛있게 먹었지만 서진이는 계속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서진아, 너도 먹을래? 아니요, 저 배 안 고파요. 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베란다로 나가서 배추 절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내내 배추를 뒤집고 소금물을 더 뿌리고
골고루 절여지는지 확인했어요. 허리는 계속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배추를 절이다가 허리를 펴고 잠시 쉬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서진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커피 좀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지금 김장하느라 바쁜 게 보이지 않나요? 손에는 아직 소금물이 묻어 있고 허리는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고 커피를 탔습니다. 믹스커피를 찢어서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숟가락으로 저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커피를 서진이한테 갖다 주면서 저는 말했어요. 서진아, 나 지금 김장하느라 좀 바쁜데 내가 직접 타먹으면 안 될까? 서진이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 지금 손이 안 비는데요. 어차피 어머님이 타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렵지 않다고요? 제가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이나 봐요. 김장도, 청소도, 빨래도, 커피 타는 것도 다 쉬운 일이니까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베란다로 나갔어요. 배추를 뒤집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울면 일을 못하니까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추 절이는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하룻밤 재워두면 내일 아침에 헹궈서 양념을 버무리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배추를 정리하면서 허리를 주물렀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때 서진이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저는 혹시 도와주려고 오나 싶어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어머님, 김장하시는 거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사진?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요. 요즘 김장 사진 올리면 반응이 좋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는 휴대폰을 들고 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배추를 만지는 모습을 몇 장 찍었어요.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 제 굽은 등과 손만 나오게 찍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서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거실에서 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집도 김장했어. 사진 찍었어. 도윤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거실에 있었나 봐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 사진 좀 보자. 여기. 분위기 나지? 요즘 이런 전통적인 거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집도 김장했다고요? 누가 했는데요? 제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아픈 걸 참아가며 했는데 그게 우리 집이 한 거라고요? 저는 베란다 문을 닫고 배추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사진 한 장 찍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함께 산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게 맞나요? 같은 집에 있지만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하는 노력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당연히 소비될 뿐이죠. 그날 밤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바로 누워도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김장을 계속해야 해.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버무려야 해.
그리고 그걸 김치통에 담아야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해야 해요. 안 하면 배추가 다 상하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베란다로 나가서 절여진 배추를 물에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어제보다 더 시렸어요. 손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계속했습니다. 배추를 헹구고 물기를 빼는 동안 저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 생강, 무채, 파, 갓. 모든 재료를 큰 대야에 넣고 섞었습니다. 양념을 만드는 동안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재채기가 나오고 눈물이 났지만 계속 저었습니다. 양념이 다 만들어지자 이제 배추에 버무려야 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하나씩 들어서 양념을 속속들이 발랐습니다. 겉잎부터 속잎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한 포기 버무리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50포기니까 계산해보면 500분. 8시간이 넘는 시간이죠. 저는 쉬지 않고 계속 버무렸어요. 허리를 숙였다 폈다 반복하면서요.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잠깐 쉬기는 했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어요. 양념이 마르면 안 되니까요. 점심때가 되었을 때 손주 이든이가 베란다로 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이든아. 할머니가 금방 밥 줄게. 저는 손을 씻고 주방으로 가서 밥을 데워서 이든이한테 줬어요. 그리고 저도 급하게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제대로 씹지도 못했어요. 빨리 다시 김장을 해야 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을 때 서진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우리 집 김장 끝났어. 시어머니가 하셨지. 나는 그냥 사진만 찍었어. 편하더라, 진짜.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틀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동안 서진이는 편했다고 말하네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를 사귀고 다시 배추를 버무렸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에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드디어 김장이 다 끝났습니다. 50포기의 배추가 김치통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김치통 뚜껑을 덮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저는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은 양념 냄새가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서진이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저는 수고했다고 말해주려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어머님, 김치 잘 담그셨네요. 근데 말이에요. 응? 김치 절반은 제가 친정에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김치 절반을 친정에 가져간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서진아, 지금 뭐라고 했니? 김치요. 절반은 친정에 드려야죠. 친정 엄마가 기다리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김치 한 포기도 안 거들었던 사람이 커피를 타달라고 했던 사람이 사진만 찍었던 사람이 이제는 가져갈 몫을 지정하네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 김치는 내가 이틀 동안 혼자 담근 거야. 너는 한 포기도 안 도와줬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친정도 가족인데 당연히 나눠드려야죠. 가족이면 함께 만들어야 나누는 거 아니니? 서진이는 제 말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지금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김치 좀 나눠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7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커피 타줘도, 밥 해줘도, 손주 돌봐줘도 너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어. 그런데 이제는 가져갈 몫까지 정하네. 미안하지만 못 준다. 서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나와봐요.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도윤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장모님도 기다리신대요. 저는 아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도윤아, 넌 어머니가 이틀 동안 뭘 했는지 아니? 한 번이라도 도와줬니? 어머니가 매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집에서 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그저 결과만 당연히 소비될 뿐이라는 걸.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서진이가 한 말, 도윤이의 반응, 그리고 지난 7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계속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제가 너무 약하게 산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하고 눈물만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습관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데웠어요. 식탁에 새 그릇을 놓으면서도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어제 담근 김치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쉼포기. 제 손으로 제 허리를, 제 시간을 다 써서 만든 것들이에요. 저는 김치통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걸 절반이나 가져간다고?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포기도 거들지 않았던 사람이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서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서진이는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친정 갈 건데요. 김치 포장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김치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서진아, 어제 내 말 못 들었니? 들었죠. 그래도 가족끼리 나눠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연하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서진이는 모를 거예요. 서진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누군가 해주는 건 다 고마운 거야. 그걸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 어머님, 왜 이러세요? 김치 좀 나눠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지 않아. 하지만 안 줄 거야. 이 김치는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쓸 거야. 뭐요? 어머님, 지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서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집에 와요. 어머님이 이상해요.
30분쯤 지나서 도윤이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도윤이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만든 김치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 장모님이 기다리신대요. 김치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너는 언제부터 장모님 편이 됐니? 내 어머니는 나야. 어머니도 참, 편이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 나누는 건데. 가족이면 함께 만들어야 나누는 거지. 서진이는 뭘 했는데? 도윤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진이는 김장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어머니. 도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구나. 아들은 아내 편이고 저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그리고 서진아. 오늘부터 생활비 안 줄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서진이가 먼저 물었어요. 네? 생활비요? 응. 내가 매달 70만 원씩 생활비 줬잖아. 이제 안 줄 거야.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너희는 다 큰 어른이잖아. 도윤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죠? 생활비 없으면 저희 힘들어요. 나도 힘들었어. 7년 동안 너희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데 밖에서 도윤이와 서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 집의 등기부등본. 저는 서류를 펼쳐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유자 윤정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줬어요. 여보, 이 집은 당신 거야. 아들한테 빼앗기지 마. 당신이 주인이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아들이 왜 제 집을 빼앗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남편은 이런 날이 올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제 것만 차렸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 것은 차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상하더라고요. 그릇 하나만 놓는 게.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도윤이가 아침에 나와서 식탁을 보고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어머니, 제 밥은요? 내가 차려 먹어. 네. 나는 이제 내 것만 챙길 거야. 너도 어른이니까 내 것은 내가 챙겨.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도윤이와 서진이는 아침마다 허겁지겁 빵을 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생활비가 끊기니까 돈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진 거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진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뭐가? 생활비요. 그리고 밥도 안 챙겨주시고.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준비해. 시간은 충분히 있잖아. 서진이는 화가 난 듯 돌아섰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밖에 나가서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몇 군데를 가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저 혼자 살 만한 작은 집은 얼마인지 알아봤어요. 한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사모님, 이 집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시세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군요. 팔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팔아도 되는 걸까?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산 곳이에요. 추억이 많은 곳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집을 팔아야 할까?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야 할까? 저는 나쁜 엄마가 되는 걸까?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서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정해졌어요. 아니야,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저 나를 지키려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이 집 팔 거야.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집 팔고 나는 작은 데로 이사 갈 거야. 어머니, 농담이죠? 아니야. 진심이야. 서진이도 급하게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너희 집을 구해야지. 저희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너희는 다 큰 어른이잖아.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저는 도윤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윤아, 이미 늦었어. 나는 7년 동안 기다렸어. 너희가 변하기를.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기를. 하지만 너희는 변하지 않았어. 어머니, 이제 너희가 독립할 시간이야. 그래야 너희도 어른이 되고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 도윤이와 서진이가 울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다음날 저는 부동산에 가서 매물로 내놓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집 조건이 워낙 좋아서 한 달 안에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도윤이와 서진이한테 말했어요. 오늘 집 매물로 내놨어. 한 달 안에 팔릴 거야. 그때까지 너희 갈 곳을 알아봐.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진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정말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진행했어요. 매수자가 집을 보러 오는 날이었어요. 서진이는 산발한 머리로 방에서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집 보러요? 진짜 파는 거예요? 응, 진짜야. 미쳤어요, 정말. 도윤이도 급하게 나왔어요. 어머니, 농담이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도윤아, 이것 봐. 이 집은 내 명이야. 내 집이야. 도윤이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처음 알았나 봐요. 이 집이 제 명이라는 걸. 어머니, 이게, 응, 너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내가 주인이야. 서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독립해야지. 이제 혼자 설 시간이야. 매수자가 집을 보고 갔어요.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한 달 후 이사 날이 왔어요. 저는 제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물건들. 큰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면 충분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가진 게 없었더라고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홀가분해서였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도윤이와 서진이는 처음으로 월세방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월급으로는 빠듯했을 거예요. 서진이도 일을 구해야 했을 테고요. 저는 가끔 그들 생각을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월세에 생활비에. 돈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절약해서 살아야지. 서진이가 요즘 손이 거칠어졌어요. 설거지하느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도윤아, 그게 어른으로 사는 거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어머니, 너희는 이제 혼자 서야 해.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작은 빌라지만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곳. 손주 이든이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가 정말로 어른이 될 때까지는요. 저는 알아요. 제가 한 선택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서야 관계도 다시 설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 한 봉지였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그동안은 별 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늘에 있을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이제 당신 삶을 살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당당하게. 새 빌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작은 방이지만 이 공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커피를 타달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제가 차린 밥상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 혼자니까요. 처음 며칠은 조용한 게 어색했어요. 그동안 늘 누군가의 소리, 누군가의 요구, 누군가의 불평을 들으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도 제가 원할 때만 틀 수 있고 음악도 제 마음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빌라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한테는 새로워 보였어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일주일 전에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3년 전에 갔고 자식들은 다 분가했지.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외롭기도 하지만 편하기도 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정말 그래요. 외롭지만 편해요.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는데 카트를 밀면서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새 식구 분량을 사야 했는데
이제는 제 것만 사면 되니까 카트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김치는 얼마나 살까? 아, 나 혼자니까 작은 거 하나면 되겠네. 라면은? 응, 한 봉지만. 과일은? 사과 4개 정도? 모든 게 혼자 기준이었어요. 처음엔 서글펐지만 계산대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금액을 보니까 또 웃음이 났습니다. 제 돈으로 제 것만 사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장을 정리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도윤아.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머니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전화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집 팔기 전에 뭐라고 했니? 이제 너희가 독립할 시간이라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의 시간을 줬잖아. 전화 너머로 도윤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가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대요. 그리고 이든이 어린이집비도 내야 하고. 서진이가 일을 구하려고 한다고?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월급만으로는 안 되니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서진이가 일을 구한다고요? 그 서진이가? 그래, 잘하고 있네. 서진이가 일하면 좋지. 어머니, 근데 정말 힘들어요. 어제는 이든이가 새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못 사줬어요. 돈이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 이든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윤아, 아이는 장난감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게 더 중요해. 어머니, 그리고 못 사주는 것도 배워야 해.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 어머니,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냉정한 걸까요? 냉정한 게 아니야. 이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어머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정말 너무 냉정한 건지 헷갈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베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침이 되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맞아. 2주가 더 지났을 때 이번에는 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응, 서진아. 어머님, 저 일 구했어요. 그래, 잘했네. 카페예요. 시급일이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요. 서진이의 목소리에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힘들지 않니? 힘들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래, 잘하고 있어. 어머님, 그리고 죄송해요. 응?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심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그게 다 일이었는데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서진이가 처음으로 사과하는 거였어요. 서진아, 어머님, 제 손 좀 보세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느라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예전에는 핸드크림 바르고 매니큐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손이 거칠어지는 건 일한다는 증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네, 이제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가 변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도윤이네 가족을 마주쳤습니다. 도윤이는 이든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서진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세 식구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든이가 저를 먼저 알아봤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를 한 달 넘게 못 봤거든요. 이든아. 저는 달려가서 이든이를 안아주었어요. 이든이는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이든아. 도윤이와 서진이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잘 지내니? 네, 어머니. 힘들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서진이도 예전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장 보러 가는 거니? 네. 오늘 제가 요리해 볼까 해서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진이가 요리를? 네.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외식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서진이가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잘하고 있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제가 만든 음식 드셔보세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도 될까? 나중에 갈게. 오늘은 바빠서.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돌아서는데 이든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도윤이네 가족이 변하고 있었어요.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바랐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도윤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서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왔어. 집안은 작았어요. 방 2개짜리 월세였는데 예전 집에 비하면 정말 좁았죠.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앉으세요. 서진이가 물을 따라 주었어요. 도윤이도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어. 그날 저녁 서진이가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였는데 맛이 좀 싱겁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니? 제가 물으니까 서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서툴러요. 어머님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 네, 어머님.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서진이의 손을 봤어요. 정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톱도 짧게 깎여 있었고요. 서진아, 손 많이 거칠어졌네. 네. 카페에서 일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서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봤습니다. 이든이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든이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이든아, 뭐 그려? 가족이요. 아빠, 엄마, 저, 그리고 할머니. 그림 속에는 4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있구나. 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이든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구나. 가족을 쫓아낸 게 아니라 가족을 다시 세운 거구나.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이제 도윤이네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함께 노력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가족으로요. 저는 빌라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살렸어. 그리고 그들도 살렸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꿈속에서 남편한테 대답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도윤이네 가족은 이제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삶을 살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 아닐까요? 저는 커피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오늘은 뭘 할까? 산책을 갈까? 아니면 도서관에 갈까? 선택은 제 몫이에요. 이 자유가 좋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든이가 할머니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다음 주말에 또 오세요.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는 문자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7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엄마도 사랑한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빌라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잎을 다 떨어뜨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잠을 잤지만 가끔 새벽에 추워서 깼습니다. 작은 방이라 난방비를 아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비가 내렸어요. 겨울비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도윤이네 가족 생각을 했어요. 그 좁은 반지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점심때쯤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든이가 아파요. 뭐라고? 어디가 아픈데? 갑자기 열이 올라서 응급실에 왔어요. 지금 39도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가 아프다니. 지금 어느 병원이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내가 지금 갈게. 저는 서둘러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제대로 안 챙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든이가 보였어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열 식히는 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든아. 저는 이든이 곁으로 달려갔어요. 이든이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 왔어. 괜찮아? 아파요, 할머니. 이든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뜨겁게 달아오른 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도윤이와 서진이는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폐렴 초기 증상이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그럼 빨리 입원 수속해야지. 그게, 어머니. 도윤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거죠.
얼마 필요하니? 입원비가 일단 50만 원 필요하고 치료비까지 하면 10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카드를 도윤이한테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수속해. 빨리. 어머니, 빨리 하라고. 이든이 먼저야. 도윤이는 카드를 받아들고 창구로 갔어요. 서진이는 제 옆에 서서 이든이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비가 오는데 얇은 옷만 입혔어요.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는 해. 아니에요. 제가 두꺼운 옷을 사줬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서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든이 곧 나을 거야. 이든이는 입원했어요. 3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이든이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는 교대로 병원에 왔어요. 둘 다 일을 해야 했거든요. 서진이는 카페 일을 쉴 수가 없다며 울먹였고 도윤이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을게. 저는 이든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손주만 건강하면 됐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이든이의 열이 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든이는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그래, 우리 이든이 잘 이겨냈네. 병원비를 계산하니 12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카드로 긁었습니다. 도윤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꼭 갚을게요. 됐어. 손주 치료비는 할머니가 내는 거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도윤이네 가족이 아직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든이 아픈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방은 습하고 추울 거예요. 겨울에 아이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죠. 며칠 후 저도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밤낮으로 있었던 탓인지 목이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저는 혼자 약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나도 늙었구나. 예전 같으면 감기쯤은 금방 나았을 텐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낫지 않았어요. 기침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힘들게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명자 씨였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기침 소리가 들려서 왔어요. 아, 명자 씨. 괜찮아요. 감기 걸렸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병원은 가셨어요? 약 먹고 있어요. 명자 씨는 제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놀랐어요. 언니, 열 있어요.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명자 씨는 저를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라고 했습니다. 이든이처럼 저도 폐렴에 걸린 거예요. 혼자 사세요? 네. 누가 좀 돌봐드려야 하는데. 약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세요. 저는 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명자 씨가 집까지 따라와서 물을 끓여주고 죽을 끓여줬습니다. 언니, 자식들한테 연락 안 하세요? 괜찮아요. 얘들 바빠요. 그래도 아프신데. 이 정도는 혼자 이겨낼 수 있어요. 명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 감기가 거의 나았어요. 아직 기침은 조금 남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명자 씨가 또 찾아왔어요. 언니, 이제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았어요. 고마워요, 명자 씨. 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그럼요. 명자 씨는 의자에 앉아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니, 자식들한테 이제 줄 때 된 것 같아요. 네. 언니가 혼자 사시면서 자식들 독립시키는 거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옆에서 봤잖아요. 손주 아플 때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리고 언니도 아프셨잖아요. 혼자 사는 게 좋기는 한데 가족은 가족이에요. 저는 명자 씨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마지막 선물을 줘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3개의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손주 이든이를 위한 적금이었어요. 6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넣어서 2,45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도윤이를 위한 전세자금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가 몰래 모은 돈이었죠. 매달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넣었어요. 총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제가 20년 넘게 모은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남편과 살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거기엔 8,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서 새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돈들은 제 인생이었어요. 제가 악착같이 모은 제 노후를 위한 돈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줄 때가 됐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도윤이네 가족을 제 집으로 불렀어요. 도윤이와 서진이는 궁금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테이블에 봉투 3개를 놓았어요. 도윤이와 서진이는 봉투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열어봐. 도윤이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든아, 이건 할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은 돈이야. 2,450만 원이야. 내가 대학 갈 때 쓰렴. 할머니는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도윤이의 손이 떨렸어요. 서진이는 벌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자 더 큰 통장이 나왔어요. 도윤아, 이건 전세자금이야. 1억 1,800만 원이야. 반지하에서 나와서 좋은 곳으로 이사가. 이든이가 햇볕 드는 집에서 살아야 해. 어머니. 도윤이는 통장을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서진이도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자 오래된 통장이 나왔어요. 이건 할머니가 20년 넘게 모은 돈이야. 8,500만 원. 이건 너희가 어려울 때 쓰라고 주는 게 아니야. 이건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쓰는 거야.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서진아. 잘 들어. 이 돈은 다시 기대라는 돈이 아니야. 이건 너희가 완전히 독립하라고 주는 거야. 앞으로는 스스로 살아야 해. 알겠니? 네, 어머니. 도윤이가 통장을 껴안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서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됐어요. 일어나, 서진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서진이는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이든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이든이. 할머니가 너무 사랑한다. 저는 이든이를 꼭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잘할게요. 스스로 살게요. 그래, 믿는다. 그리고 어머니, 한 달에 한 번씩 꼭 뵐게요. 저희가 요리해서 대접할게요. 그래, 좋아. 서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든이는 언제든지 어머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 때 데려가세요. 고맙구나. 우리는 그날 오래 얘기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도윤이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고, 서진이는 카페에서 매니저가 됐다고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도윤이네 가족이 돌아갔어요. 문 앞에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서진이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잘 가. 이든이가 마지막으로 안겼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문을 닫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제 역할을 다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밖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예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했죠? 하늘에 있을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아요. 저는 당당한 엄마이고 할머니예요. 앞으로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요.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가끔 손주를 보러 가고, 아들네와 밥도 먹고, 그게 바로 제가 꿈꿨던 삶이에요.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삶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66살 윤정화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가족 안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변화는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